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세히 밝힌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별세한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모친 홍라희 여사, 동생 이서연 사장 부부가 장시간 조문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 섬유산업을 이끈 두 그룹의 특별한 인연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공룡 유통업체들의 초저가 공세에 우리 관련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쿠팡의 외로운 맞불 전략과 우리가 겪게 될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길게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먼저 의료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했죠? 예, 의료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직접 이제 환자가 있거나 또는 환자 가족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아파도 지금 아프면 안 돼. 이런 그렇죠. 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지금 매일매일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국민들께 이렇게 그 피해를 드려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그 말이고 또 그런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대통령의 담화를 쭉 들어보면요. 이 의료 사태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월 며칠 1차 토론 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3차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왜 이렇게 할까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이 이거 안 해도 되는 얘기고 할 필요 없다고 아마 많은 국민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왜 대통령이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까지를 쭉 하게 됐을까? 37번이나 했다 이렇게 소개했죠.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그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대통령이 생각하기엔 너무 왜곡이 심하다라고 아마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의료계가 지금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또 그거를 언론이 제대로 전달도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라도 사태의 시작은 어땠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까지 왔는지를 한 번은 설명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9천 명 가까운 전공의 레지던트들이죠. 전공의들이 지금 환자 곁을 떠났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니까 다 지도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학의 특성 때문에 일종의 도제 수업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기 제자가 이러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그리고 안 받는다. 대통령도 아까 설명하면서 송달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 그 주소 불명으로 되돌아오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예 지금 대화의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괴담과 이 선동이 판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의료계의 인사들 중에 몇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이게 SNS를 통해서 급격하게 전파되고 하는 상황을 그냥 놔둬서는 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의 그 진실을 정말 잘못 알 수가 있겠다. 네. 이런 걱정을 대통령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대통령이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고 하는 일각의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담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 한간에 가장 핵심적으로 지목되온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랜 토론을 통해서 나온 숫자다. 네. 그렇지만 예. 국민들이 원하고 불편이 이렇게 크다면 2,000명 규모에 대해서도 뭔가 의료계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오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정책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느 정책이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정책은 불가능해요. 네. 예. 이번 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문제도 그 이전에 수십 차례에 걸친 의료계와의 대화와 일종의 협상, 그다음에 사전 조사, 그다음에 검증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2,000명을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인 최저선으로 제시했다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의 설명은.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의료계가 통상 이럴 경우에 말이죠. 이제 임금 협상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노동자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사용자는 조금이라도 덜 주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각자가 어떤 그 협상안을 제시를 해요. 예컨대 노동자 쪽에서는 시급 10,000원이다. 근로자 이제 경영자 쪽에서는 8,500원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이걸 갖고 조정하고 절충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이 의대 정원 문제는 물론 임금 협상하고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만 의료계 쪽에서 몇 명이라고 제시한 적이 없어요. 특히 전공의들은 그냥 무조건 일단 철회하라 그런 네. 거죠. 네, 무조건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의견이라고 그러면서 의협 회장으로 지금 당선된 차기 회장은 개인 의견이라 그러면서 나는 차라리 감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의협 회장 당선인이 개인 의견이라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의협 의견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단체가 책임 있게 몇 명이다라고 제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의 안은 아니다라고 처리하라고 하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아니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우리는 2,000명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발표한 거고 그 근거는 이렇게 있고 과정은 이랬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 그래야 대화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같이 올려놓고 얘기해보자. 예, 그 호소까지 한 겁니다. 네. 자, 이제 이 결과의 이 발표에 대한 의협이나 전공의 단체들의 의견, 반응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협상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윤 대통령은 3월 31일 오후에 열린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 의료개혁에 대한 담화의 하나의 예고편인데요. 그 모습을 또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자리였습니다. 3월 31일에 있었고요. 이 자리에 이제 참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 뜻을 되새겨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이 축하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 핵심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자, 이래서 이제 오늘 의료 담화에 대한 내용이 좀 기대가 됐어요. 그대로 했다고 보십니까? 예. 예, 부활절 연합예배에서의 대통령 메시지이기 때문에 의료 문제에 국한해서 저런 메시지를 한 건 아니죠. 실제로 그 후에 이어지는 메시지 중에는 북한에 대한 문제나 자유의 확장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 국정 철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때가 때인지라 윤석열 대통령의 저 부활절 메시지에는 의료개혁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좀 더 유연한
접근 이 부분에 대한 시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이제 오늘 대통령의 그 기자 회견에서도 보면 이제 뒷부분, 앞부분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2,000명이 이렇게 도출됐고 이건 최소한의 우리 목표다라고 하는 설명이 쭉 이어진 다음에 또 외국과의 뭐 사례도 자세히 비교했고요. 그다음에 그런데도 의료계가 지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행정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도 그만이에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복귀를 요청합니다. 복귀를 요청하면서 함께 나가자.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네. 이런 취지의 그 발언들을 쭉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는 그 메시지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마지막으로 정말 의료인과 전공의들한테 호소하는. 네. 그래서 전공의들을 배제하려는 것도 아니다. 불이익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대통령인 내가 어떻게 의료인들을 그렇게 배제하려고 하겠느냐. 처벌할 뜻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좀 절실하게 호소를 해서 저는 부활절 메시지의 연장선에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해석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의료계의 지금 이 공백 상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국의 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1일부터 근무 단축을 시작했습니다. 방재승 의협 비대위원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련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소진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네, 환자도 의사의 안전도 다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방 위원장이 했습니다. 자, 일부 의대 교수들은 많게는 주 98시간까지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 거의 100시간 가까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명감을 갖고 지키고 있는 건데요. 전공의들이 아무래도 복귀해야만 이 공백은 해소가 되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방재승 비대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 국회의장 지냈던 정의화 전 의장이 있습니다. 이 정의화 의장이 그 신경외과 전문의 의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하면서도 그 1년에 몇 달은 그 진료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정의화 의장의 전공이 안면근육 마비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뇌수술 쪽이죠. 네. 그런데 이게 생명과 직접 막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불편은 하지만 그래서 2년, 3년 후에 나는 꼭 정의화 원장한테 그 치료받고 싶다 네. 하는 환자들이 2년, 3년씩 기다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진료를 중단을 못하고 했는데 네.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하. 현미경으로 이제 이 뇌를 이렇게 완전히 열지를 않고 구멍을 뚫어서 현미경으로 여기 집게 가위처럼 해서 하는데 내시경 수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꼬박 10시간 소사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런 환자가 2년, 3년 예약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100시간, 120시간은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닌 게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 특히 빅5라고 하는 이 수련이 과정이 있는 이 대형 종합병원들 있잖아요. 또 대학병원들. 네네. 이게 완전히 전공이 중심의 대학으로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전공의는 학생이자 의사이기 때문에 수련하는 거죠. 수련에 방점이 두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런 병원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문의, 이 수련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된 전문의 중심의 병원들이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프로 세계죠. 그러면 왜 이런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으로 이 종합병원의 수익 구조를 받쳐주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수십 년간 잘못되어 온 그 역대 정권에서 수술했어야 되는데 개혁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밀려온 상황이거든요.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방재성 비대위원장 얘기대로 바로 그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전문의들이 그걸 다 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달 이상 지금 거의 다 번아웃 상태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의사들한테도 위험하지만 환자들한테도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가위 한번 잘못 만지면은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올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렇게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네. 이것은 이렇게 잘못된 빅5 중심의 전공의 중심 그동안의 의료 체계의 잘못이 폭발해서 나온 것이다. 아. 이것을 의대 정원 2,000명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야말로 근시안적인 진단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 희생자가 또 나왔습니다. 집 옆에 있는 물 도랑에 빠져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4살 여아, 정확히는 33개월 된 여자 어린이가 9곳 이상의 상급병원에 전원을 요청하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참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예, 충북 보은에서 벌어진 일인데 보은에서 일단 병원에 갔어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갔는데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를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게 맥박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약하지만 맥박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보은 병원에서는 그렇다면 빨리 상급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네. 제대로 된 치료를 하면 살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연락을 시작했어요. 9개 병원이. 근데 각각 이유는 다른데 9개 병원이 결국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그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하기 10여 분 전에 마지막 연락을 받고는 데리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사망이 됐거든요. 깨어나지 못했죠. 지금 아마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 상급병원이 전원을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분노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 맥박을 다시 뛰게 만든 보은의 병원에서도 전원을 갔어도. 요청했으니까 네네. 전원을 요청했으니까 상급병원에 갔으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원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이 응급 의학 쪽에 그 상급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대다수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하. 이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의견을 개인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느 쪽에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전원을 제때 받아주지 못해서 네. 결과적으로 의료 사태 때문에 아까운 정말 어린 생명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복지부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네. 복지부 조사가 들어갔는데 이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 33개월짜리 이 여아가 맥박이 다시 돌아서 전원이 제때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안 됐다. 네. 이거는 의료계 전체가 지금 책임을 져야 돼. 심각한 사태가 아하. 되는 것이고 일부 의사들대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맥박이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 상태로는 이송 자체가 어렵다. 네. 그리고 소생아이가 좀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다면 그건 그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부의 향후 조사를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이었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그야말로 한국 섬유의 거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제가 그 양력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섬유의 거인 조성래, 68년 국내 첫 나일론 타이어 코드 생산부터 82년 효성의 2대 회장으로 취임해서 92년, 2010년, 13년 이게 전부 어떤 그 우리나라 섬유 발전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2017년에 효성 명예 회장을 지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경련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업적을 남긴 분인데, 자, 고 조성래 회장은 신혼여행에 대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갔는데 섬유 생산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예.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화학공학을 전공한 조성래 고 회장인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주력 수출 업종이 섬유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성래 회장이 착목한 섬유는 그냥
실 가지고 옷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특수섬유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가장 첨단적인 이 섬유 소재를 개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스판덱스죠. 그래서 이 스판덱스 세계 1위를 이제 기록하게 만든 정말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여기에 이제 몰입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67년인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탈리아의 작은 소도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포를리. 예, 포를리. 그 당시 저는 지금도 포를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생소합니다. 네. 이제 도대체 거기가 어디야 하고 봤더니 바로 효성의 그 섬유 기술자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그러니까 조성래 회장이 이 신혼여행을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기술 연수 간 겁니다. 네. 그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그런 그러나 열정. 집념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의 효성을 일궈낸 거죠. 네. 자, 이제 이 빈소에 왔다 간 여러 거물들 때문에 화제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모친 홍라희 여사를 모시고 조문을 했는데 30분 정도 있다 이 회장은 떠났는데 홍 여사는 이 아들을 보내고도 3시간 가까이 있었다. 이례적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 조성래 회장의 미망인이죠. 예, 송광자 여사와 홍라희 여사가 서울대 미대 동창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 잘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과 그 조성래 회장을 이제 있는 이 조현준 회장. 또 68년생 동갑내기라서 어릴 때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조성래 회장의 아버지. 그 부친이 원래 삼성을 같이 공동 창업을 한 사이예요. 삼성물산 공동 창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공동 창업을 했다가 이제 얼마 후에 효성물산을 독립시킨 거거든요. 아, 분리해서. 예. 그러니까 삼성가와 이 효성가는 원래 같이 창업을 했던 한 집안인 거예요. 동업이네요. 예.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동갑내기 친구고 또 그 홍라희 여사와 송광자 여사가 같은 학교 동문이고 하는 여러 가지 인연이 겹치고 겹쳐서 아마 빈소를 쉽게 떠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인의 빈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화가 와 있는 것이 아까 나왔었는데 네. 왜 그러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조화를 보냈고 또 직접 조문을 길게 했습니다. 사돈 관계죠? 사돈관계입니다. 예, 예, 사돈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제 기억으로 그 조성래 그 회장이 정경련 회장을 했어요. 예, 예, 맡았을 겁니다. 그때도 뭐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뭐 특혜 받은 것 아니냐 하는 등등으로. 그러니까 동생 아들이 네. 사위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이 당시에 뭐 이 논란은 있었지만 그 뭐 법적으로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간 상태고요. 조성래 회장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특별한 인연이 이런 빈소에 당연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고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1966년 효성그룹의 모태랄 수 있는 동양나일론의 울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섬유 산업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당시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며 하나밖에 없는 본 공장의 제품 생산으로서 우리는 연간 500만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고 수출로서 17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으며 약 1000여 명의 고용 증대에도 이바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동양나일론, 그야말로 우리나라 나일론 산업의 뭐 선구이자 중추였습니다. 1976년의 일이었는데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그 새마을 표창, 당시로는 이게 대단한 그 표창이었어요. 그걸 이 동양나일론이 받았고 그때는 조성래 사장이었습니다. 이 사장에게 그 상을 내리고 곰탕을 이제 두 박 대통령과 조 사장이 나눠 먹으면서 나눈 대화가 당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동양나일론의 생산 규모가 얼마냐? 곰탕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일산 하루에 120톤이고 연간 4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동양나일론은 회사라기보다는 하나의 대가족 같군요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어요. 그래요. 이런 발언이 왜 나왔을까요? 저게 이제 이런 맥락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이제 새마을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농촌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0년대 중반 이후에 공장 새마을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장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노사가 가족처럼 손잡고 함께 수출 증진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70년대부터 이제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 이후에 노동운동이 사회적인 문제가 막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노사 갈등을 넘어서서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새로운 도시 새마을형, 공장 새마을형 어떤 그 노사 관계를 이제 추구해 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 동양라이로는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하는 그 새마을형 공장, 대가족 같은 노사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족같이 손잡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상생적 모델. 그것의 모델 같다. 이걸로 지금 이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선정이 돼서 새마을 표창장을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직접 가서 다 둘러보면서 여기는 공장이 아니라 진짜 한 가족 같으네요. 네. 이렇게 이제 덕담을 해 주신 거죠. 네. 예. 어쨌든 한국 섬유 산업을 이끌었던 고 조성래 명예회장의 그 명복을 빌고 또 우리 섬유 산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네. 조성래 회장 같은 분들의 그 든든한 그 디딤돌로 지금 대한민국 섬유는 특수 섬유 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60년, 70년 전에 시작된 이런 그 근대화와 새로운 산업의 시작에 뿌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때 뿌려진 씨앗이 개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알리, 테무 이런 중국 유통업계의 공룡들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의 80% 이상은 존립의 위기에 내몰렸다고도 하는데요. 쿠팡은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쿠팡이 또 한 번 놀라운 물류 혁신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주제는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그래서 새 회사를 부르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이 중국계 유통공룡들의 국내 고객, 단 석 달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이거 뭐 대단한 기세입니다. 이거 진짜로 이건 무슨 쩐해 전술이라 그래갖고 이 쩐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쩐과 인해 전술의 합성어. 네. 네. 그러면 지금 쿠팡이 1등인데 3,100만이 지금 구독자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만 모르도 1,467만 명이 지금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주간 이용자 수가 저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는 대단히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정도의 지금 분위기까지 지금 가 있고요. 테무의 그 상승세가 아주 더 놀랍네요. 테무는요, 사실 2022년도에 지금 만들어지셨는데 우리 한국에는 2023년도 7월에 왔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신생인데 과거에 지금 알리가 2010년에 만들어져서 한국에 들어온 거 2018년인데 그거를 완전히 지금 뒤집어 엎는 듯한 지금 기세로 늘려나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유통이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하는 유통과 오프라인 이 큰 점포에서 하는 게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제 더 많아요. 예, 51%예요. 근데 이게 기세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국내가 지금 한 3조에서 한 6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2026년 되면요. 온라인에서 파는 것만 19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부분을 지금 이 3사가
우리가 얘기하는 알리, 테무, 신 3사가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도 크고 굉장히 대혼란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 이용자는 증가율은 더디지만 이미 기존의 그 숫자와 합쳐 접속수가 500만을 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테무 알리가 우리 유통업계가 10년 쌓은 공든탑을 단 2년 만에 와그르르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완전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이거는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지금 이제 알리만 해도 지금 기존에 이제 등록돼 있는 사람 818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기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유통과 그다음에 저가 제조업에 지금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그래프를 보셨지만 먼저 상륙한 알리익스프레스보다 테무의 상승세가 더 가파릅니다. 왜 그렇죠? 테무는요. 이 말하는 자기 로고가 뭐냐면 억만장자처럼 쇼핑해라. 저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싸게 지금 들어가서 그걸 사라 그러는데 굉장히 가격 정책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가성비를 더 싸게 만드는 그런 지금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상을 없앴고요. 그다음에 이 입점을 하려고 그러면 테무가 니네 우리가 입점 한 입점료는 안 받을 테니까 가격은 우리가 정해. 싸게, 더 싸게. 무조건 싸게. 그러면서 지금 이 굉장히 소비자의 폭을 지금 넓히고 있기 때문에 테무의 상승세 굉장히 지금 높아가고요. 전 세계에도 지금 아마존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몇 개 정도로 생각하세요? 오, 한 뭐 100개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마존은 10개밖에 못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예, 유럽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죠. 근데 알리는 지금 150개의 국가에 지금 침투를 하고 있고요. 오. 특히 왜 우리나라를 공략하는데 굉장히 요번에도 1,000억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동남아가 그대로 자기네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전술까지 봤을 한국이 때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네요. 테스트 베드고 여기서 품질을 인정받으면 동남아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대형 블록버스터들이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을 시험 무대로 그렇죠. 하는데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 같은 제품의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알리와 테무가 과연 얼마나 싼지 알 수 있다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제품을 가지고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알리에서 2,600원, 테무 3,074원짜리가 쿠팡 7,590, 네이버 11,330, 11번가 14,720원. 저라도 저 위에 있는 거 사겠어요? 100%죠. 가성비여서 가죠. 자, 저기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무에 지금 안 들어간 게 뭐냐면 저기가 이제 해외 직구가 되다 보니까 관세가 없고요. 그다음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품이 닭이는 야채 다지기라는 동일 상품이라는 거예요. 동일 상품이고요.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 그다음에 저렇게 가격이 비싸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게 우리가 몸에 위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KC 인증을 받아야 돼요. 거기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세금이 빠진 부분들을 오롯이 지금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라서 아까 앵커도 지적하셨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저가 제조업과 유통업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부분들까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적절한 지금 조치들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맞서는 전략이 미끼 상품을 방출해서 맞선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덤으로 준다든가 또 이제 하고 물건 가성비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좀 부족한다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미끼 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는 되게 싸게 팔고 뒤에 거는 어차피 똑같은 가격으로 가거든요. 그거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격차가 아니라 너무나 지금 가격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알리에서 들어올 때 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밑에는요 그거는 365일 사도 세금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EU와 미국에서 지금 100불로 내리고 80불로 내리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저가 경쟁을 하다 보면 힘없는 곳이 피를 흘리다 끝내는 죽게 됩니다. 국내의 한 완구 제조업체가 한 80여 명으로 이 직원들을 두고 잘 나갔는데
이게 이제 4분의 1로 줄다가 문을 닫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지금 60명 정도의 어떤 소규모 완구 제품을 팔던 데가 지금 15명으로 지금 줄어 있고요.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국도 이게 한계는 있어요. 지금 이거를 갖고 전 세계에서 뭐냐면 디플레이션의 수출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국이 미중 갈등 그다음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세계의 생산 기지인데 거기에 청년들을 많이 고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고를 못하고 계속 물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그거를 지금 국내 소비도 중국이 안 일어나니까 해외로 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될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버틸 힘이 있느냐 이 문제까지도 간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 전쟁 이 더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저가의 완구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는 잘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진짜로 이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업체들이 과연 이 중국 공룡 유통업체들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는가 유형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어떤 피해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1년간 이 중국 이커머스라고 합니다. 알리, 테무, 해외 직구 피해 유형. 먼저 과도한 면세 혜택. 아까 최 원장 말씀하신 거. 직구 제품을 재판매하는 데서 오는 피해. 이걸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지식재산권 막 베끼고 짝퉁 만들어서 파니까. 가품들이요. 또 네. 국내 인증 관련 역차별.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증을 받으면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화학 물질이나 그다음에 안정성 이 테스트를 지금 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도 지금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 감소는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지금 많이 갈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당국에서는 보고 있는 게 지적재산권 침해인데 이 부분도 가품이라는 걸로 들어와서 온라인에서 하다 보니까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지금 지속한 사실 3월 달에 이 경제 대책 회의를 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좀 더 강한 그런 체계적인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피해가 면세 피해, 재판매 피해, 지적재산권, 국내 인증 역차별, 매출 감소 정말 피해도 다양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더 싼 게 좋아 이런 걸 찾는 소비자분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아까 완구 얘기했는데 어린이, 유아들, 영아들이 쓰잖아요. 중국산 저가품들은 유해합니다. 특히 이 어린이용 완구에 네. 유해성 물질, 심지어 발암 물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KC 인증을 안 받아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요. 사실 지금 이 문제는요, 영국에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영국에 가는 옷의 단추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영국에는 굉장히 이것이 이슈화되면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건 잡아내죠. 이거는 진짜 전자상거래법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에 관한 각종 법률로 잡아낼 수 있고요. 어린이 저 점토는 막 주물럭거리고 입에 넣잖아요. 못 내.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진짜로 딱 가격을 잡아서 하셔야 되고요. 카드뮴은 놀랐습니다. 이건 발암 물질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것들이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17일에서 180일까지 이거를 제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빨리 써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중국산 어린이 저가 제품 살 때 국내 안전인증 마크가 있는지 최소한 이거는 부모님들이 봐야 된다. 이건 100%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어린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부모의 할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진짜 KC 인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각 그 기업에서 이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받는 거거든요. 그 인증품은 굉장히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많은 분들 사용 후기를 꼭 보시죠. 저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공룡 이커머스 업체들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후기가 많이 발견이 된다죠? 이거 후기 부풀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사실 여기 알리나 테무에 들어가시면요. 일단은 5점을 주게 딱 이걸 만들어놨어요. 그냥 만점. 빈칸이 아니라 만점을 해놓고 이거 귀찮아서 넘어가면 그게 5점이 되는 거예요. 등등을 보면 조작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같은 제품이 다른 데서 똑같은 후기로 올라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특정 시기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 뭐 별점을 지금 올리는 부분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외국 사람으로 쓴 거라서 다시 한국 사람으로 다시 적을됩니다. 그러니까 저 영어로 나오는 것들이 꽤 보여요. 영어는 절대 영어 후기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특히 이 영어 이 부분에서는 요걸 그대로 베껴서 지금 들어오거든요. 사진의 화질이 나쁘잖아요. 이거는 100% 베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SD급 화질이 나오는 거 네,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짜 후기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한국계 적이면서 외국인 이 흉내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대개 보면 영어 후기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낮은 화질 이거는 그대로 찍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번 올린 걸 다시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일단은 굉장히 단시간에 좋은 후기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번역 문구. 이건 진짜로 이게 한국말이야 하늘 정도로 문맥이 안 맞는 막 것들이 굉장히 존댓말했다 많습니다. 반말했다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쪽 이 판매하시는 분들에 보면은 여기가 옛날에는 배송이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송 늦은 거를 뭘로 우리 소비자들이 판단했냐면 후기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기를 악용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웬만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요. 중견 기업들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그나마 대대적 반격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쿠팡은 우리나라 이제 1등에 이커머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지 않으려면은 진짜 많은 돈의 투자가 필요한데 일단은 향후 3년간 3조를 지금 해서 통합 물류센터라든가 자동화 기술 그리고 네트워크를 고도화해서 빠르게 배송하는 걸로 지금 승부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알리익스프레스를 보면은 1조 5천에 거기 비교해서 1조 5천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5만 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판매 지원인데 저게 재밌어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자기네를 많이 쓰면 한국에서 5천 개의 중소기업이 1만 개의 제품을 갖고 자기네 네트워크로 동남아나 해외에 팔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지원까지도 지금 가능한데 저러다 보니까 이제 당국에서는 그럼 국내 대리인 지정하세요. 뭐 등등의 조금씩 틀을 잡아가는 지금 규제 방법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하면 로켓 배송인데 이제 산간벽지 도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60여 곳에도 로켓 배송 해드린다. 그렇죠. 지금 여기가 보면 6만 평짜리 지금 대구 쪽에 지금 하나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량이 지금 나가는 거는 결국은 승부는 로켓 배송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빠르게 지금 배송하는 거가 사실 우리의 차별점 중에 강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쿠팡입니다. 자, 중국 업체들 우리 스타 마동석 씨까지 기용해서 대대적 광고를 하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광고 큰 손이니까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마동석 씨가 나오면서 알리에 대한 지금 인기가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 보니까 이제 테무가 좀 쫓아오려고 네이버에 지금 광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까지 2018년도에 들어오면서 마동석 씨를 계속 쓰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퍼포먼스나 브랜드 마케팅보다는 이렇게 인물 위주로 가면서 신뢰감을 자꾸만 주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국내 광고 업계가 이제 침체한 사정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래 먹기 좋은 떡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알리테무 쉬인 좋아하면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싸다 보니까 쉽게 사기도 하지만 손쉽게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양심 고백을 하면 저도 테무 알리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진짜로 버린 그 플라스틱 그 포장지만 보면은 한 것씩 되고요. 반품하려고 그러면 이게 언제 올지 모르고 그러는데 굉장히 저가거든요.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는 에이 그냥 뭐 배송비 뭐 버리는 셈 치고 만 원이면 네. 한 소쿠리 준다면서요? 한 소쿠리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아껴 쓰는 것이 우리 미덕인데 그것을 넘어서 낭비를 하는 부분들까지 지금 생기기 때문에 사실 뭐 고백을 드리자면 알리테모에서 너무 많이 산다고 지금 뭐 집사람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생각이 드는 게 10,000원어치에 한 움큼 샀으니까 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은 뭐 그보다 나니 그냥 아이고, 버리는 저거 거예요. 예. 그거 그게 전화하고 그런 거보다 예. 전부 환경 유해 쓰레기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참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걸 먼저 생각하고 당겨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정책인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내일 아침 6시 10분에 다시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